차가운 비가 법원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하늘이 윤서아의 억울한 운명에 대해 대신 울부짖는 듯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모든 소리는 낮은 웅얼거림으로 가라앉았다. 서아는 피고인석에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 증인석에서 방금 막 냉혹한 증언을 마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강태준 JK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녀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3년의 결혼 생활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아래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지만 서아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피고인 윤서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리고 그녀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랑, 신뢰,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부가 이 차가운 법정에서 끝장났다. 강태준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의 첫사랑이자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한 여자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척하며 태준의 팔에 조심스럽게 기댔지만 서아를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바로 저 여자 한유라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서아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로 강태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 시선에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실망과 배신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그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쏟아지는 빗 속에서 서아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법원 계단 위 커다란 검은 우산 아래 강태준과 한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비에 젖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서아는 자신의 초라한 죄수복과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느꼈다. 그 순간 절망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특히 비열한 미소를 감추고 있는 한유라와 그 미소에 속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강태준을 똑똑히 눈에 새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리라.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법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흐릿해지는 풍경 속에서 우산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끔찍하게 긴 서막일 뿐이다. 진짜 이야기는 3년 후에 시작될 것이다. 강태준은 멀어지는 호송차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윤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총명하고 당당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면에 끌렸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는 분명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고 한때는 이 결혼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유라가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서아가 자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회사의 기밀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유라는 그의 첫사랑이었고 그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유라의 말을 믿었고 서아의 모든 해명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태준 씨. 옆에서 유라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태준은 문득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방금 전 법정을 떠나던 서아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태주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회사를 배신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JK그룹의 회장인 그의 의무였다. 그는 우산 속에서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교도소로 향하는 길 서하는 창밖의 풍경 대신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다. 한유라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덫을 놓았는지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맞춰졌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남편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순진했다. 재벌가의 암투와 음모 속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순진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교도소라는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강태준과 한유라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안주인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릴 죄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번호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이름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윤서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차가운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낯선 환경 경계심 가득한 눈빛들. 그리고 모든 것을 억압하는 규칙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냉철한 이성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경제 법률 심리학 등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낮에는 묵묵히 노역을 했고 밤에는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한유라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JK그룹의 구조 재무 상태의 약점,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까지. 기억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비범함은 곧 다른 수감자들의 눈에 띄었다. 특히 한때 금융계를 주름잡았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오현숙 회장의 눈에 들었다. 오 회장은 서아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에 감탄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생존의 지혜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서아에게 자신의 외부 연락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아는 그 연락망을 통해 바깥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 회장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며 해외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했다. 아무도 모르게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거대한 복수의 그물이 짜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서아의 외모는 수감 생활로 인해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예리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 속에서 재련된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 강태준은 J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서 약혼녀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들은 윤서아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 보였다. 가끔 태주는 술에 취한 밤이면 문득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곧 자기 합리화와 유라의 부드러운 위로 속에 잊히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극 위에 행복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성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성벽 아래에서 어떤 폭풍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는지. 3년의 시간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의 여신은 자신의 등장을 위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문을 나서던 날, 서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3년간 입었던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오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오 회장의 충직한 비서였다. 그는 서아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 정보를 건넸다. 이제부터 당신은 윤서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투자 전문가 엘레나 최입니다. 비서의 말에 서아, 아니 이제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 대신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3년 전 그 법정에서 죽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JK그룹 본사 건물이 유독 높이 솟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태준 한유라, 내가 돌아왔어. 교도소의 첫날 밤은 길고 혹독했다. 윤서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좁은 감방 안에는 그녀 외에 3명의 다른 재소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잠꼬대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이름 대신 3451이라는 번호로 불리는 과거가 지워진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태준과 한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다가도 이내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연료임을 깨달았다. 슬픔과 절망은 사치였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버려야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달콤한 법이다. 교도소 생활은 단조로운 규칙과 고된 노역의 연속이었다. 서아는 재봉틀 작업장에 배정받았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와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할당량을 채웠다. 다른 재소자들의 시비나 교도관들의 압박에도 그녀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교도소라는 작은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빠르게 파악했다. 누가 실세이고 누구를 피해야 하며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는지. 그녀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소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녀의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인 해결책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이 교도소의 숨겨진 권력자
오현숙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오 회장은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나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으로 횡령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오 회장은 서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늙었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몇 가지 경제 현안과 법률적 딜레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그릇을 시험하는 테스트였다.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서아의 답변을 들은 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눈 속에 불꽃이 보이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 불꽃 복수를 위한 것이냐? 오 회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이자 정의 구현입니다.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그날 이후 오현숙 회장은 서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 되었다. 그녀는 서아에게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영 철학과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가르쳤다. 그녀는 서아라는 원석이 최고의 보석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서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낮에는 노역을 하고 밤에는 오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책들은 그녀의 지식을 넓혀주는 보고였다. 그녀는 경제학, 투자론, 국제법, 심리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탐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JK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 갔다. 오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외부의 소식을 서아에게 전달해 주었다. 강태준이 JK그룹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한유라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아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마치 감옥 안에서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그녀는 오 회장의 비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변호사를 통해 그녀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자금 세탁과 투자를 진행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그녀의 손안에 모였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실탄이었다. 시간은 서아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인한 의지가 깊게 새겨졌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해졌고 눈빛은 상대방의 의도를 순식간에 파악할 만큼 예리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화신, 그리고 치밀한 전략가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출소를 하루 앞둔 날 밤, 오 회장은 서아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세상은 네가 있던 3년 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지. 그것을 이용해라. 오 회장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새로운 신분증과 함께 그녀가 앞으로 사용해야 할 이름, 엘레나, 최가 적혀 있었다. 윤서아는 이 교도소에 묻고 가거라. 이제부터 너는 엘레나 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너를 배신한 자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 회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마지막 결의가 불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그녀를 위해 열렸다.
3년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낯설었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미래 거대한 복수극이 펼쳐질 서울의 마천루를 향해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오 회장의 비서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차에 올라탄 엘레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변하지 않았다. JK그룹의 심장부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두 사람. 강태준과 한유라,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조용한 차 안을 울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출소 후 6개월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는 새로운 이름의 등장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엘레나 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한국계 투자 전문가이자 신생 사모펀드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표였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완벽하게 위조된 과거와 철저한 신비주의 전략 덕분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레나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사무실 겸 거처로 사용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목표인 JK그룹 본사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윤서아가 아니었다. 세련된 단발머리 얼굴의 반을 가리는 지적인 안경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 정장은 그녀를 완벽한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복귀 첫 무대는 조용했지만 파괴적이었다. JK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인수를 추진하던 중소 IT 기업 이노테크, 강태준은 이 인수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리아드네 캐피탈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노테크의 지분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렸다. 이 소식은 즉시 JK그룹의 기획조정실에 보고되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다.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JK그룹의 계획과 이노테크의 잠재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엘레나 최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자금 출처 경력 인맥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 타이밍과 방식이 너무나도 기묘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한수 먼저 두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 엘레나는 갓 인수한 이노테크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을 모두 유임시키고 대신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JK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키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JK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 CEO의 등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듣고는 이내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른 리더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이 소식은 강태준의 약혼 여인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현재 JK그룹의 아트센터 관장으로 일하며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녀는 엘레나 최라는 이름에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태준 씨의 일에 회방을 놔고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거야.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노테크 인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연이어 JK그룹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화학회사와 JK건설의 주요 하청업체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JK그룹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강태준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다. 금융가에서는 엘레나 최를 거미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녀의 투자 스타일 때문이었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JK그룹 내부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그녀가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엘레나 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하버드 MBA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에서 최연소 임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전략 속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과거 윤서아와 경영 현안에 대해 토론할 때 그녀가 제시했던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말도 안 돼. 태준은 스스로의 생각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윤서아는 지금쯤 교도소에서 출소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다.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할 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자신의 과민한 반응으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터치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JK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의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인수한 회사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붉은 점들은 서서히 중앙에 JK그룹 본사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강태준과 한유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실이 끊어졌어. 강태준. 엘레나는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실을 끊어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후 마지막 숨통을 끊을 차례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강태준과 엘레나 최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해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국내 사업권 입찰 현장이었다. 이 사업은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강태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예상대로 엘레나 최가 앉아 있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대면이었다. 엘레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태준은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 지적으로 보이는 뿔테 안경,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 어디에서도 과거 윤서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입찰이 시작되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태준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 중저음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미묘한 억양이나 논리를 펼치는 방식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이 제시한 사업 계획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그 대안으로 훨씬 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모든 수치는 정확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그녀의 태도에는 거침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강태준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경쟁심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만큼의 의구심도 커져갔다. 결국 사업권은 근소한 차이로 아리아드네 캐피탈에게 돌아갔다. 입찰이 끝난 후 태주는 복도를 걸어가는 엘레나에게 다가갔다. 엘레나 최 대표님 대단한 실력이시군요. 하지만 JK그룹의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엘레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안경 너머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방해라뇨, 강 회장님. 이건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 이기는 아주 공정한 게임이죠. 혹시 패배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방금 보여준 당돌함,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그는 과거 윤서아가 자신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던 모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의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했다. 이 일은 한유라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끼게 한 여자, 엘레나 최에게 극심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꼈다. 태준이 엘레나의 능력에 대해 무심코 칭찬이라도 할 때면 유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라는 사람을 시켜 엘레나 최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완벽한 배경 흠잡을 데 없는 과거. 그러자 그녀는 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리아드네 캐피탈이 후원하는 자선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계 지인들을 통해 엘레나가 탈세를 위해 자선 행사를 이용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흘렸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주요 인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불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스캔들로 엘레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녀를 사교계에서 고립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엘레나를 너무 얕보았다. 엘레나는 한유라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자 즉시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투명성을 증명하기로 했다. 그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기부 내역을 대중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한유라 측에서 퍼뜨린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역으로 추적해 그 배후에 JK 아트센터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그 증거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신 JK그룹의 윤리 경영을 문제 삼는 듯한 뉘앙스만 풍기며 대중의 의심을 자극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닌 비열한 흑색 선전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엘레나 최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대중들은 그녀의 당당하고 투명한 대응에 환호했고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 반면 한유라와 JK그룹은 졸지에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신생 기업을 탄압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강태준은 이 일로 경노했다. 그는 한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크게 질책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회사 이미지만 실추시켰잖아. 그의 질책에 한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전 그냥 태준 씨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계속 우리 앞길을 막으니까.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안쓰럽게 보이지 않았다.
엘레나 최의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비교되면서 유라의 행동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아마추어 같은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한유라에게서 처음으로 느낀 실망감이었다. 두 사람의 신뢰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입찰 현장의 녹화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는 엘레나 최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분석했다. 그러다 그는 화면을 정지시켰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긴 엘레나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아래 십술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것은 윤서아의 버릇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행동을 하곤 했다. 결혼 생활 내내 수백 번도 더 봤던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만의 버릇.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일까? 세상에 이렇게까지 똑같은 버릇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서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시하려 애썼던 모든 의심들이 거대한 확신이 되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다. 3년 전 윤서아 사건 관련 자료 전부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강태준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3년 전 윤서아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기록들이었다. 한때는 그녀의 배신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던 서류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의심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서아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밀, 파일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내역, 그리고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너무나도 빈틈이 없어서 되려 의심스러웠다. 그의 시선은 한 증인의 진술서에 머물렀다. 당시 재무팀의 신입사원이었던 김민준. 그는 늦은 밤 서아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기밀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서아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태주는 비서를 시켜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현재 행방을 수소문하도록 지시했다. 태준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엘레나는 그의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JK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한미은행이었다. 그녀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한미은행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고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여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내놓았다. JK그룹의 자금줄을 흔들려는 대담한 시도였다. 이 소식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엘레나 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경영을 외쳤다. 그녀의 모든 발언은 원론적이었지만 듣는 이들은 모두 그것이 최근 한유라의 스캔들로 이미지가 실추된 JK그룹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그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무언가에 몰두했으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가 3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태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결혼 준비를 서두르자고 제안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안기며 애교를 부렸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유라는 그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그녀는 몰래 그의 비서를 매수하여 그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조사하는지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김민준의 거처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JK그룹을 퇴사한 후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태주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그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에서 마주한 김민주는 3년 전 법정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처음에 김민주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3년 전과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JK그룹의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다. 진실을 말해. 지금 말하면 자네와 자네 가족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자네는 위증죄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태준의 서늘한 협박에 김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너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년 전 한유라가 자신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 만약 거부하면 그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들은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여자 한유라였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날 밤 태주는 늦게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한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외투를 벗겨주려 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태준 씨, 오늘 우리가 입을 예복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는 처음으로 한유라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거짓말이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감춰진 잔인함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가 사랑했던 순수하고 연약한 첫사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낯선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환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강태준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윤서아가 당신을 빼앗아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항상 나를 무시하고 당신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고요. 제발 용서해줘요, 태준 씨. 그녀는 사랑을 방패 삼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과거였다면 태준은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 속에는 연민 대신 차가운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사랑이라는 변명은 윤서아가 3년간 겪었을 고통 앞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추악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 입 다물어. 당신의 그 더러운 사랑 때문에 내 인생과 서아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저택을 나와 호텔로 향했다. 한유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인터넷 언론사 뉴스 타파에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3년 전 JK그룹 스캔들 재벌가 며느리는 희생양이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당시 윤서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민준의 계좌에 재판 직후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폭로하며 사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 기사는 엘레나가 오현숙 회장의 인맥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생각이 없었다. 대중의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를 던져 강태준 스스로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파헤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번져야 가장 파괴적인 법이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이사회와 주주들은 강태준에게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위기 상황이었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는 진실을 덮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윤서아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룹 법무팀을 동원해 3년 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 검사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최 검사는 한유라 집안과 오랜 유착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최 검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태준이 김민준의 계좌 내역과 위증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꺼내놓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감형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든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결국 최 검사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 한유라 집안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으며 윤서아 측 변호인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사실까지. 강태준은 조각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깨닫고 몸서리쳤다. 그는 윤서아의 변호를 맡았던 늙은 변호사도 찾아갔다. 변호사는 당시 정체불명의 압력에 시달렸으며 재판에서 패배한 후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전히 윤서아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자료들을 건네받으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한유라의 질투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그녀 집안의 권력과 부패한 사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과 결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것이다. 강태준은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차를 몰아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빌딩 앞으로 갔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의 창문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엘레나 최의 등장, 그녀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 JK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전략,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차가운 눈빛까지. 그는 엘레나 최가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3년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칼을 갈아온 한 맺힌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엘레나 최의 얼굴 위로 윤서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토록 익숙했던 버릇,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마지막 눈빛.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괴롭게 신음했다. 그가 버린 아내가, 그가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삼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뼈저린 후회와 고통이 담긴 슬픈 단언이었다. 윤서아, 매년 연말에 열리는 기업인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올해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엘레나 최였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엘레나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을 착용하여 세련미를 더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치 처음부터 이 세계에 속해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강태준을 찾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어둡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홀의 가장자리에서 엘레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윤서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한 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끝낸 엘레나가 잠시 혼자 있는 틈을 타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최 대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잠겨 있었다. 엘레나는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뵈니 새롭군요. 무슨 할 얘기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한미은행 건이라면 이미 끝난 이야기인 줄 아는데요.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게 거리를 두었다.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턱짓으로 한적한 발코니를 가리켰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오.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설계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한 과정일 뿐이었다. 발코니로 나오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뭐죠? 엘레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여전히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태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과 변명 아니면 확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언론에 난 기사, 사실이요. 3년 전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어.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엘레나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강 회장님. 전 부인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니 유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설마 동정심이라도 얻어서 사업상 이득을 보려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제발 그만해. 태준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명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줄게.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실랑이를 보지 못한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그들 쪽으로 걸어오다가 태준의 등과 세게 부딪혔다. 태준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면서 엘레나를 덮치는 모양새가 되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취객은 비틀거리며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짧은 순간의 소동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준의 턱시도 소매에 달린 커프스 버튼이 엘레나의 얇은 실크 드레스 넥라인에 걸려 치익 소리를 내며 찢어진 것이다. 찢어진 부분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틈으로 그녀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하얀 살결 위에 새겨진 작은 흔적이 드러났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이었던 강태준만이 알고 있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신체적 특징. 시간이 멈췄다. 강태준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그의 눈은 그 작은 점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바뀐 얼굴, 훈련된 목소리, 완벽한 이력서. 그 모든 거짓 위장들이 그 작은 점 하나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엘레나 최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부서지고 그 안에서 3년간 고통 속에 숨죽여왔던 윤서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엘레나 역시 당황한 듯 급히 찢어진 옷깃을 여몄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고통, 그리고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간신히 열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절망적인 속삭임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부서지듯 흩어졌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엘레나의 강철 같던 가면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파티장의 소음도 화려한 야경도 그 무엇도 두 사람의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에는 오직 배신한 남자와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여자,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은 3년이라는 거대한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적인 울림이 발코니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가 부른 이름, 서아. 그것은 3년간 잊고 살았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 한마디에 엘레나의 철벽 같던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고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혼란은 잠시였다. 그녀는 3년간 교도소의 지옥 속에서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재빨리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혹함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강태준을 마치 벌레 보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아는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3년 전 당신이 법정에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당신과 한유라가 그녀를 감옥으로 밀어넣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내 이름은 엘레나 최야. 그리고 난 당신들에게 빚을 받으러 돌아왔을 뿐이야. 그녀의 모든 단어에는 뼈에 사무치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차갑게 몸을 돌려 파티장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강태준은 텅 빈 발코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들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어떻게 파티장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탄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밟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가 한유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서아를 조금이라도 믿어주었더라면, 다음 날부터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아리아드네 캐피탈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는 언제나 그녀가 부재 중이거나 회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녀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로비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그를 피했다.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 밤을 새웠지만 커튼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그의 권력과 돈은 그녀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벽을 쌓아 그를 밀어냈다. 그녀의 목표는 화해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한유라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한편 한유라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태주는 그날 밤 이후 저택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연일 JK그룹의 과거 스캔들을 파헤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를 잠식했다. 마침내 며칠 후 태준이 저택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매달렸다. 태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여자 엘레나 최가 윤서아였어. 태준이 내뱉은 말에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 더 이상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것임을,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애원은 사라지고 도끼 어린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이 떠나고 난 뒤 그녀는 비밀스러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정적들을 처리할 때 이용하곤 했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가득했다. 처리해야 할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 명은 김민준, 3년 전 사건의 증인이었죠. 영원히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어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더욱 악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표 엘레나 최.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입술을 비틀었다. 그 여자는 파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랑을 잃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은 파멸을 향한 폭주였다. 한유라의 마지막 발악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김민준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엘레나 윤서아의 감시망이었다. 엘레나는 한유라가 순순히 무너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 회장의 보안팀을 이용해 한유라의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통화 내역, 이메일, 심지어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엘레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해결사들이 김민준의 작은 아파트를 덮치기 직전 이미 대기하고 있던 엘레나의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김민준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은 어설픈 강도로 위장하려던 해결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꼬리가 너무 쉽게 잡혔다. 동시에 엘레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발신자로 위장해 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한유라와 해결사의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엘레나 자신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녹취 파일을 들은 강태준의 피는 차갑게 식었다. 한유라가 살인까지 사주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더 이상 덮어줄 수 있는 수준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김민준의 위증 자백 영상 최검사와의 대화 녹취, 그리고 한유라의 살인교사 증거를 들고 검찰로 향했다. 강태준의 자수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JK그룹 회장이 직접 자신의 약혼녀와 전직 검사의 범죄를 고발한 초유의 사태였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유라와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저택에서 파티복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는 굴욕을 당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한유라가 앉아 있었고, 증인석에는 강태준과 김민준, 그리고 최 검사가 차례로 앉아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한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엘레나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 앞에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엘레나는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허탈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어려 있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한유라는 증거인멸 및 살인교사, 업무상 배임 위증,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년 전 윤서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이제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엘레나는 조용히 TV를 껐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복수라는 짐이 마침내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엘레나 최라는 가면을 벗고 다시 윤서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JK그룹의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고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엘레나 최라는 이름은 그렇게 대한민국 금융계의 전설처럼 남겨진 채 호련히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JK그룹을 파괴하는 대신 부패한 총수 일가를 몰아내고 회사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의 스캔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한유라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JK그룹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전 회장이라는 낯선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칩거했다. 그의 시간은 오직 윤서아를 향한 후회와 속죄의 무게로만 채워져 있었다. 한편 윤서아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희생자이자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아리아든의 캐피탈을 정리한 후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화려한 서울을 떠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 후 이어진 치열했던 복수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바다를 보며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엘레나 최의 날카로운 냉철함 대신 과거 윤서아의 부드러움과 한층 더 깊어진 지혜가 엿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예고 없는 손님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 차림이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는 서아의 집 앞에 서서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성였다. 그의 기척을 느낀 서아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그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정원의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파도 소리 사이를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거칠었다. 내가 저지른 짓은 평생을 속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난 그냥 내 입으로 직접 너에게 사죄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서아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서아는 그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는 그저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살아가는 불쌍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종결을 선물하기로 했다. 당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미워하기에는 이제 당신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몫에 짐을 지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요. 그것은 용서가 아닌 완벽한 이별 선고였다. 그녀의 말을 들은 강태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석양 아래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외롭게 사라져갔다. 그는 평생 이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강태준이 떠난 후 서아는 한동안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얼마 후 반가운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오현숙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뭘 할 생각이냐? 오 회장의 질문에 서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일단은 이 평화를 좀 더 즐겨야겠어요. 그리고 나면 아마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어 있었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희망을 가꾸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윤서아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